네, 치아 네. 주치 시간에는요, 치아 수복 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재료마다 특징이라던가 그러게요. 장점이 달라요. 그래서 금 있었고 네. 뭐 있었죠? 레진 세라믹 있었고 세라믹 있었고, 있었고 뭐 여러 개 실리콘이야? 있었어요. 뭐 어쨌든 네. 네, 정확한 네. 건요. 네. 저희보다는 네. 직접 치과 의사님과 상담 받아서 네, 네, 네. 어떤 재료를 쓰는 게 좋을지 고르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러십시오. 저희는 계속해서 전문 분야죠. 골다공증에 그렇죠.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까지 왔고요. 그보다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대퇴골 근위부 골절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 부위를 말하는 건가요, 의사님? 네. 대퇴골은 우리 허벅지에 있는 뼈로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가장 두꺼운 뼈입니다. 특히 대퇴골 근위부는 바로 고관절을 이루는 부위로서 그 뼈 모양에 따라서 대퇴골두, 경부, 전자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 고관절은 바로 우리 골반뼈와 대퇴골이 만나는 관절 부위로서 우리 다리를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관절을 이루는 대퇴골에 문제나 이상이 생기게 되면 바로 서고 걷기 등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그쵸. 체중의 전달이 많은 이 대퇴골의 손상이 좀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자세나 움직임에서 특히나 사고가 많이 나오나요? 네, 네.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게 되면 대퇴골 근위부, 특히 대퇴골 경부와 대퇴골 전자부의 뼈가 심하게 약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큰 외상이나 큰 사고보다는 아주 작은 외상이나 사고에 의해서도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겨울철에 대표적으로 미끄러운 빙판길에서 넘어진다거나 또는 미끄러운 욕실이나 화장실 바닥에서 주저앉는 등 이러한 작은 사고에 의해서도 바로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의 환자분뿐만 아니라 50세 이상의 성인 남녀에서도 고관절 골절이 발생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일상생활의 변화, 생활 습관의 변화와 특히 운동 부족 등으로 전체적인 뼈의 강도가 약해졌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 흔히 이제 그 대퇴골 근위부, 근데 고관절 부위죠. 네. 그거 단어로도 훨씬 익숙하실 텐데 그 노인분들, 고령의 환자분들이 이제 대퇴골 근위부나 고관절 이 부분에 골절이 방치가 될 경우에는 심각한 후유증은 물론이나 사망률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 네.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사망률이요? 네. 대퇴골 근위부 골절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높은 사망률 때문입니다. 대퇴골 근위부 골절이 발생했을 때 골절 후 1년 이내의 사망률이 20% 정도로 굉장히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더라도 대퇴골 근위부 골절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즉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 생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률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대퇴골 근위부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재골절이 발생하거나 또는 반대편 고관절에 골절이 발생할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해서 약 2.5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대퇴골 근위부 골절이 다시 발생을 하거나 또는 반대쪽 대퇴골 근위부에 골절이 재발을 하게 되면 이때는 1차 골절에 비해서 그 사망률이 약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대퇴골 근위부 골절이 발생했을 때 남성분은 약 11배, 그리고 여성분의 경우는 12배 정도 일반인에 비해서 사망률이 더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척추 이야기도 했는데 그러니까요. 골절의 그 아픔 정도를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우리 살짝만 베어도 아픈데 그쵸. 오죽 아프겠어요. 하지만 척추는 이제 여러 가지 부위 중에서 한 군데 손상이 있는다면 대퇴골의 이 큰 뼈가 딱 동강 나버리는 건데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플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심한 골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주 극심한 고관절의 통증과 함께 골절된 대퇴골이 위로 밀려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골절이 된 다리가 짧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사고거나 큰 골절이 아닌 경우에 즉 가볍게 주저앉거나 넘어진 뒤에 갑작스러운 고관절 부위의 통증과 함께 바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고관절 주변을 움직였을 때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 또는 양반다리나 다리를 꼬는 동작에서 고관절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역시 골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럼 이 대퇴골 골절 역시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선 첫 번째로 엑스레이로 검사를 하는 게 기본적인가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엑스레이를 통해서 골절 네. 여부를 쉽게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아주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이런 외상 없이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즉 약해진 대퇴골 근위부가 정상적인 내 체중을 버티지 못하고 조금씩 골절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골절 초기에 골절면이 심하게 어긋나거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더라도 골절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엑스레이상에서 명확한 골절선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골절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 네. 이때는 꼭 CT를 통해서 정확한 골절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CT를 통해서 골절 여부 확인하시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치료는 골절 부위랑 골절 정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다양하게 치료 방법이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초기에 검사를 했을 때 다행히 골절면이 심하게 어긋나거나 벌어지지 않고 골절선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흔히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로는 아주 절대적인 침상 안정과 함께 약물 치료를 꾸준히 통해서 일단 통증을 조절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골절 부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추시 검사 상에서 다행히 골절 부위가 더 어긋나거나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가 되면서 점점 골 유압 소견이 관찰이 되면 지속적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를 통해서 꾸준히 검사를 했는데 만약에 이 골절 부위가 점점 벌어지거나 어긋나는 경우 또는 검사 초기에 이미 골절 부위가 벌어지거나 어긋난 경우에는 또 지속적으로 침상 안정이 어려운 상황, 즉 아주 고령인 환자분들이거나 또는 고혈압이나 내과 같은 당뇨병과 같은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분들에서는 이때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부위의 수술적 치료라는 게 네. 인공관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뼈를 붙이는 뭐 다른 수술이 있는 건가요? 네, 골절 부위가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각각 네, 다르게 네, 네. 나타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퇴골 경부골절인 경우에는 골절면이 어긋나게 되는 경우에 네. 그때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관이 많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단순히 골절면을 맞춰주고 고정만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대퇴골두의 물혈성 괴사라든지 또는 골절면이 잘 붙지 못하고 아예 붙지가 어려운 불유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퇴골 경부골절인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퇴골 전자부의 골절인 경우에는 대퇴골두로 가는 혈관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는 인공관절보다는 골절면을 잘 맞춰주고 그리고 강하게 고정해주는 내고정술을 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대퇴골 그렇군요. 골절에 대해서 치료법 이야기했습니다. 시술도 가능하고 수술도 가능하다. 우선 어떠한 정도인지 그리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번에는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 요골 원위부 골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어느 부위를 말하는 건가요, 원장님? 요골. 네. 네, 요골 굉장히 좀 생소한 단어이실 텐데요. 우리 손목관절을 이루는 뼈입니다. 우리 손목관절은 네. 크게 두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크고 두꺼운 요골이라는 뼈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교적 얇고 가는 척골이라는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골절은 바로 이 크고 두꺼운 요골이라는 뼈에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골다공증성 손목골절은 주로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에서 많이 호발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손을 짚고 넘어지거나 손을 짚고 주저앉는 동작에서 주로 골절이 발생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손을 짚고 넘어졌을 때 우리 체중의 약 2배에서 심한 경우는 10배에 가까운 충격이 바로 손목관절에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동작에서 원위 요골 골절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골절이 됐다. 네. 됐을 때 그 골절을 알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네네네. 손목 관절의 심한 통증과 함께 순간적으로 손목이 많이 부어오르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골절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손목 주변에 흔히 말하는 피멍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골절이 아주 심한 경우
이때는 손목 관절이 꺾이는, 즉 손목이 손등이나 아니면 손바닥 쪽으로 꺾이는 이런 변형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특히 골 조각이 많이 깨지는 경우에는 손목 주변을 지나는 신경이나 힘줄을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손목만 아픈 게 아니라 손바닥이 저린다거나 또는 손가락을 움직이기 어려워지는 운동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부어오르고 네, 피멍이 넘어지셨는데. 생기고 네, 네. 이러면 우리가 골절이 됐구나를 의심해 볼 수 있겠는데 병원에 가면 이 역시도 첫 번째로 엑스레이로 확인을 해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골절이 의심되는 거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골절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엑스레이상에서 단순 골절이 아닌 만약에 뼈 조각이 많이 발생한 분쇄 골절이 있다거나 또는 이 골절면이 관절 연골 쪽으로, 즉 관절 연골이 있는 부위까지 골절면이 진행된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경 손상이나 힘줄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CT나 MRI 같은 검사가 추가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손목이라는 게 워낙에 많이 쓰는 데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쓸 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번 만약에 이제 손상이 되거나 네. 골절이 일어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후유증도 심각할 것 같고 도대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네. 그 원장님 그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도대체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골절 부위가 네. 다행히 심하게 깨지지 않고 단순 골절일 경우에는 일단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골절면을 잘 맞추어주고 흔히 말하는 반기부스를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와 충분한 얼음 찜질을 통해서 일단 붓기를 먼저 쭉 가라앉히고 통증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붓기가 빠지고 난 뒤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다시 골절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행히 더 벌어지거나 어긋나지 않고 골절면이 잘 유지가 되면 그때는 통기부스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역시 지속적으로 엑스레이를 관찰을 하면서 더 이상 벌어지지 않고 골 유압이 잘 진행이 되면 그대로 치료를 이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검사상에서 만약에 골절면이 점점 어긋나고 벌어진다거나 또는 초기 검사상에서 여러 개의 골 조각이 발생한 분쇄 골절이 있는 경우, 그리고 말씀드린 관절면 쪽으로 골절이 진행이 돼서 관절 연골 손상이 심하게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신경이나 힘줄을 손상받은 경우에는 이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들, 특히나 허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 골절이 고관절 혹은 손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네, 네, 네. 이럴 땐 시술 혹은 수술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나눠봤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골절 세 가지 척추, 뭐 고관절, 뭐 손목 이런 건 다 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골다공증에 의해서 다행히 골절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없으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제 더 이상 나는 골절이 오고 싶지 않잖아요. 누가 뼈가 그렇죠. 부러지고 싶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운동 말고라도 혹시 그 다른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골절을 예방하는 가장 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 바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입니다. 흔히 경구약의 경우는 약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식사하기 30분 전 공복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약을 드시고 난 뒤에는 위식도 역류와 같은 위장 장애의 발생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는 바로 눕지 마시고 앉아 있거나 서서 있는 게 좋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바로 이런 경구약 복용의 불편함이나 또는 위장 장애와 같은 위험성을 많이 낮추기 위해서 3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주사로 맞는 이런 주사 치료를 많이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분들과 달리 50세 전후로 폐경이 발생하면서 골 손실이 아주 급속도로 빨라지게 됩니다. 즉 폐경이 발생하고 초기 3년에서 5년 사이에 1년에 전체 골 양의 약 3%에서 5% 정도씩 빠르게 골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폐경기를 전후해서 흔히 말하는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르몬 제제를 통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아주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장기간의 호르몬 요법은 여성분들에서 흔히 말하는 유방암의 위험이나 또는 심혈관계의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호르몬 요법은 꼭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나에게 득실을 잘 따지셔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타민 D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D는 우리가 칼슘을 섭취했을 때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우리 체내에 잘 흡수가 되고 뼈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뼈 안에 있는 칼슘이 뼈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비타민 D는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면 우리 몸의 피부가 햇볕에 노출이 되면 피부를 통해서 비타민 D가 생성된다라는 사실을 많이들 요즘은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생활 습관이 많이 변화되고 실내 활동이 많이 증가하고 또한 야외 활동을 하더라도 네. 앞서 말씀드린 선크림이나 모자, 팔토시 이것처럼 햇빛 차단 용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은 비타민 D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혹시 골다공증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비타민 D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혹시 내가 비타민 D가 부족한 비타민 D 결핍증이 있는 건 아닌지를 네. 미리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골다공증 치료와 비타민 D 치료를 함께 병행하시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약물 치료를 좋다고 하셨는데 그걸 네. 하면 골다공증이 없던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냥 그 예방하는 정도? 예방만 할 수 있는 네, 건가요? 단순히 예방이 아니고 네.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를 지속을 하면 골 밀도가 다시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뼈가 다시 어느 정도 튼튼해지기 때문에 골절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그럼 골다공증 약을 장기 복용해야 되는 경우 네.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잖아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것이 있을까요? 흔히 앞서 말씀드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 같은 경우는 장기간 복용했을 때 턱관절에 괴사가 발생한다는 위험성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을 사용할 때는 한 3년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하고 그 후에는 1년 정도는 약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요즘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골밀도 검사를 시행을 해서 만약에 골다공증이 아직도 남아있다 하면 1년 후에 다시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턱관절 괴사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발치나 임플란트와 같은 치과 치료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치료를 시행하시기 전에 내가 골다공증이 있는지 만약에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 어떤 약물로 치료를 하고 계신지를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 골다공증 환자가 그러면 주의해야 될 음식을 그 약을 복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특정 음식 같은 게 네. 있나요? 칼슘 섭취를 뭐 막아주는 네, 그렇습니다. 약, 네. 흔히 이제 찌개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네. 우리 한국인이라면요. 이제 또, 네. 짭짤하고 매운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바로 이 찌개, 즉 이 짜게 먹는 습관이 사실은 골다공증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칼슘 흡수율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꼭 짜게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우유 같은 경우는 칼슘 함유량이 많기 때문에 해초류나 우유 그리고 신선한 야채나 과일은 자주 드시는 것이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네.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또 골다공증 치료법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